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체 또래 채팅방에 친구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대로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곰변입니다. 여러분, 협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들끼리도 많이 쓰는 말이고 TV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이는 말이죠. 그리고 협박죄는 강간죄나 강도죄 같은 다른 범죄들로 연결될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체 법적으로 말하는 범죄 행위로서의 협박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협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공포를 느꼈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인이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애매한 거예요. 일반인은 누구고 일반적인 공포는 뭐고 일반인 대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판사님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해악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조상 천도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을 한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는 기룡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실제로 협박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둘째,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랑 말싸움을 하던 중에 입을 찢어버릴라 라고 한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해서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두고 보자 말을 한 것만으로는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욕설 폭언과 협박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셋째, 자해를 수단으로 삼은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쟁이 붙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던 횟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하려고 시도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언제 피해자한테 겨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아요. 넷째,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협박죄라면 저 같은 변호사들은 일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고지도 선을 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안 갚으면 찾아가서 한쪽 다리를 부숴버리겠다 라고 하면 이건 협박죄가 되는 거죠. 실제 대법원 판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선을 넘은 경우입니다.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한테 네가 나한테 폭언한 거 인정을 안 하면 네가 저지른 비리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상급기관에 제출할 거다 라고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관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보면 욕한 것에 대해서는 뭐 모욕죄든 뭐든 그 행위에 알맞은 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으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폭언한 것과 비리 저지른 것은 인과관계가 없죠.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선 넘었다고 보고 대법원은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을 지킨 경우입니다. 건물을 구매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그 건물을 안 넘겨주니까 건물을 안 넘겨주면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 라고 말했을 때 대법원은 협박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약간 위협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사기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보고 선을 지켰다고 본 것이죠. 다섯째, 제3자를 통해서 협박한 경우. 직접 피해자한테 협박을 하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서 협박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한테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서 세무조사받게 해서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날에는 피해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협박죄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직접 뭔가를 말한 사실은 없지만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선 넘은 거라고 본 거고요. 여러 가지 협박죄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협박죄를 보고 있는지 조금만 감이 오시나요? 그래도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협박죄로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협박죄 가해자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합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협박죄에 더해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카톡 감옥에 대해서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협박죄에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거나 폭언이면 협박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욕설이나 폭언이라 해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하면 이 법이 적용되면서 유죄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카톡 과목을 한번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 하나를 계속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하듯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유발은 아까 협박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피해자가 느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을 느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반복적으로가 얼마나 반복되어야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계적으로 딱 몇 회부터는 유죄다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가 얼마나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총 2회 문자를 한 사례, 7개월 동안 총 3회 문자를 보낸 사례에서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이걸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피해자가 반드시 그 문자 등을 확인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전송이 완료돼서 인식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일십 상태였다고 해도 그 문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 거죠.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카톡 과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열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해야겠다는 말을 막 하면 그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